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검은 연기로 뒤덮인 도시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작고 조용하지만 지독히 끈질겼던 한 줄기의 바람. 그 바람은 전쟁도 이기지 못했고 독재도 꺾지 못했으며 굶주림조차 꺾어놓지 못한 어떤 의지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그 바람은 하나의 질문이 되어 이 땅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권력은, 법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러나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꺼지지 않는 태극기 하나 들고서요. 그 바람은 1987년의 거리에서 분노로 타올랐고 그리고 마침내 2025년의 추운 겨울과 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두 번의 아픔이 되었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나라, 총도 화염도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오직 헌법을 들고 오직 촛불로 태극기로 말한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뚫고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나라, 우리가 한국이라 부르는 이 기적 같은 땅은 그 바람의 결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바람의 궤적을 따라가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려 애쓰는지요.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그저 대통령 하나 바꾼 것이 뭐 대단하냐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민주주의란 단 한 번도 쉽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이유를 들려줄 거예요. 왜 지금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었는지요. 태극기는 내려졌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이 땅의 아이들의 눈 속에서 살아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마침내 누군가에게 말할 시간이에요. 민주주의의 힘, 국민의 의지. 강의실 안은 조용했어요. 아니, 너무 조용했죠. 밖에는 옥스퍼드 특유의 겨울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강의실 안은 따뜻하고 공기엔 묘한 긴장감 박힌 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3열쯤 되는 자리에서 노트를 펴고 펜을 손에 든 채 앉아 있었어요. 사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전혀 몰랐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아더 브래드쇼 교수님. 키가 크고 은빈 머리를 가지신 분이었고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어요. 마치 한마디 한마디에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 둘러보며 입을 여셨어요. 무기가 아닌 태극기와 촛불로, 분노가 아닌 품격으로 스스로의 대통령을 평화롭게 물러나게 한 국민, 그런 역사를 쓴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순간 저도 숨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너무 큰 질문 같았거든요.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 출신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 아닐까요? 저희는 시민혁명의 전통이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18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중간줄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이 말을 보탰어요. 미국이요.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잠시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뒷줄에 앉아있던 영국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그 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그 학생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강의실 앞을 천천히 거닐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2025년 추운 겨울,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무기를 들지도 폭력 없이 태극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리모컨을 클릭하시자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서울의 넓은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태극기들. 마치 살아있는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장면이었죠. 매주 그 추운 겨울과 봄 내내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부터 학생들,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교수님은 저희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전부 눈만 크게 뜨고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대통령을 탄핵 반대와 찬성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화롭게요. 결국 헌법재판소 응답은 역사에 맡기게 되었지만요. 제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작게 속삭였어요. 대단하다. 시위는 있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충돌도 없었습니다. 단지 태극기와 노래와 헌법의 정신이 있었을 뿐이었죠.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서울의 찬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조용히 흔들리는 태극기들이 제 마음속에서도 펄럭이는 듯했어요. 수십만 명이 한 마음으로 조용히 하지만 굳세게 서 있었던 그 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주주의란 단지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그걸 해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시위가 자주 일어난다는 건 오히려 나라가 불안정하다는 뜻 아닌가요? 교수님은 그 학생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은 다르게 쓸 겁니다. 전 세계가 그 시위를 지켜보면서 놀랐고 배웠어요. 교수님은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었죠.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 폭력 없는 혁명, 한국이 보여준 미래. 그 순간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민주주의는 늘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여 큰 물결을 만들죠. 교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물결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노트에 딱 한 단어만 적었어요. 희망. 그 한 단어로도 그날의 수업은 저에게 너무나 충분했었어요. 공항 입구로 나가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통역사분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었어요.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클라우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말해 조금 긴장하고 있었죠. 차에 올라 서울 시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또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리는 복잡했지만 질서가 있었고 광고판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솔직히 말해 전 그리 믿지 못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형식만 갖춘 채 실제로는 강한 권위주의 아래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리고 한국 하면 늘 떠오르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극심한 입시 경쟁, 스펙 전쟁,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특권 계층,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미지를 지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었어요. 강연은 예상대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주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국민의 참여였죠. 저는 독일식 연방헌법재판소 모델을 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법적 독립성을 제도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정치에 견제 역할을 해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강연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죠. 독일처럼 판결의 중립성과 정당성이 보장된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요? 물론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긴 어렵죠. 판사는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지 여론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됩니다. 강연장을 조용히 감싸고 있던 공기가 그 순간 아주 미묘하게 바뀌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의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마치 숨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몇 초간 이어졌죠. 저는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었어요. 그 일이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선 마치 그 질문이 도전장처럼 느껴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폄하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라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사건을 그저 시위의 일부, 감정적인 움직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의 시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그 결정이 옳았는가, 그르렀는가 그 물음에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언제나 현재의 언어로 쓰이지만 진실은 오직 시간이 만든 거울 속에서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의였는지 정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 없는 타협이었는지 그 평가는 오늘의 감정이 아닌 내일의 역사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때로 불완전한 선택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용기를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걸음걸이의 무게를 언젠가 분명히 기록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파면은 어떤 힘의 작용인가는 그 청년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단순한 수사로 넘기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건 극단적인 사례 아닐까요? 민주주의보다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뿐이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데 폭력도 없었다고? 어떻게 재판관들이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중 절반이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었다는데도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저는 결국 다음 날 오전 한국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어요. 외국인 학자 방문 일정에 포함된 코스였고 저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그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과하게 웅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박하지도 않았어요. 적당한 품격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고 공간마다 정제된 질서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역대 재판관들의 판결 요약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 공간에서는 시민들에게 헌법을 쉽게 설명하는 디지털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 세심함이 놀라웠어요. 마치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철학이 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재판관 회의실 앞까지 안내를 받았어요. 거기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엮여 있더라도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시민의 힘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거래의 결과였다는 분석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판단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일이겠죠. 그건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판결이 선고된 당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수백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단 말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과의 충돌도 불에 타는 자동차도 점거된 건물도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심지어 그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물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독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땐 감정이 격해지고 충돌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한동안 저는 입을 다물고 회의실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일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광화문 광장을 걸을 기회가 있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지만 곳곳에 여전히 시민들이 남긴 메모들과 포스터 그리고 헌법 조문이 적힌 작은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수백 권의 책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서랍 속에 놓아둔 제 강연 원고를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문장을 하나하나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끊임없는 실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클라우스 교수님께서는 종로의 한적한 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작은 전시관을 발견하셨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내부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찢어진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 눈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장면들이었어요. 그는 한 장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어요.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어요. 전시관을 나선 후 그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말을 건네셨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교수님? 숙소로 가주시겠어요? 길 가는 동안 그는 방금 전 전시관에서 본 사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사님, 혹시 지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셨었나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요. 제 딸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나갔었죠. 이 나라에서 정의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그 열정과 헌신이 그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그는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낮에 본 사진들과 기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었어.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오늘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만 교수님이시죠? 어제 전시관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는 놀라며 고개를 들어 그 남성을 바라보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혹시 그곳에 계셨었나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저는 그 전시관의 큐레이터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전시를 관람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었던 고난과 투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대화를 통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마음먹었어요. UN 민주주의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연단 앞에 서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국제회의장은 잔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국 대표들과 학자들의 눈이 저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어요. 제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있었죠.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무거우면서도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랄까요. 오늘 저는 헌법의 정의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어요. 며칠간 서울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먼저 독일, 프랑스, 미국,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습을 간략히 짚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탄탄해 보이는 그들의 민주주의 시스템,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제도는 냉정한 관리 장치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시민은 점점 목소리를 잃고 정치인은 점점 고립된 권력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중산층의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무기력해진 민주주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심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미소를 띄었어요. 하지만 곧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대한민국은 법을 통해 독재를 넘어섰고 시민이 거리에서 정의를 지킨 나라입니다.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끌어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헌법재판소를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판사들이 보여준 태도, 절차 하나하나에 담긴 엄격함과 동시에 담백함, 시민들이 판결을 기다리며 광장에서 보여준 질서와 인내, 그것은 마치 헌법교과서 속 문장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날 저는 헌법재판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이구나. 이어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딸의 손을 잡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정의는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제 머리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심장에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투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독일식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한국의 제도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단지 구조나 법조항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시민의 자세, 제도를 살아있게 만드는 문화,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배운 사람으로서 겸허히 말씀드립니다. 독일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시스템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법이 살아 숨쉬게 되는지, 어떻게 제도가 사람의 손에 의해 온전히 작동하게 되는지를요. 그 순간 회의장은 숨을 줄인 듯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한국의 헌법을 예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제도나 사례가 아니었어요. 한 외국 학자가 자신이 가진 오래된 자부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었겠죠. 제가 발표를 마치자 박수는 쉽게 터지지 않았어요. 대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하지만 점점 퍼져나가는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채우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연단을 내려왔어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민주주의는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우며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한국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을 때였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컥하고 있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어떤 따뜻한 결심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천천히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내 자유가 제도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자유가 인간의 심장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이 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독일에서 법과 제도를 연구하면서 저는 항상 시스템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고 있었죠. 자유란 견고하게 설계된 법의 틀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특히 그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였다는 거요. 자유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제도로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 반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의지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다시 사람을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었어요. 남산타워 아래 잔잔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엔 지금까지만 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광장에서 만난 그 아버지와 딸, 택시에서 저를 도와줬던 기사님, 서울대학교에서 용기 내어 질문을 던졌던 청년. 그들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였고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배웠어요.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만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이고 생활의 습관이며 서로에 대한 예의라는 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강의 노트를 펼쳐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아니라 시험시이다. 이들은 피와 땀으로 법을 만들었고 정의를 직접 목격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제가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싶었어요. 다시 독일을 돌아가면 저는 저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을 공부하십시오. 그들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민주주의의 뜨거운 심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도시의 불빛은 단지 전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지켜낸 자유의 불빛이었어요. 그 밤 하늘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깊이 밝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요. 서울의 밤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전해주는 도시. 남산타워 위에서 내려다본 불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숨을 쉬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서울의 심장 위에 서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었어요. 질문하는 사람도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배우는 자였어요. 저는 오랜 시간 자유란 제도 속에서 탄생한다고 믿어왔어요.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설계하며 제도가 보호해주는 것이 자유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전혀 다른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이 나라의 자유는 거리에서 태어났고 광장에서 자랐으며 시민의 심장에서 뛰고 있었어요. 수백만의 목소리가 태극기가 되었고 그 태극기는 칼보다 강했어요. 무수한 발걸음들이 헌법 앞에 모였고 그 발걸음은 역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모든 혁명이 너무도 조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피 흘림 없이 싸우는 법,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항의하는 법, 분노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 한국은 민주주의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정치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시민은 흔들릴 수 있고 제도는 불완전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도시에 서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짜 민주주의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의심을 견디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서울은 제게 말했어요.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야. 민주주의는 언제나 지켜내는 현재 진행형이란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저는 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을 보아라.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만 찾았던 민주주의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힘차게 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엔 늘 이 도시의 야경이 있을 것입니다. 불빛 아래를 걷는 사람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내려는 이들의 조용한 열망이 제가 믿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어요. 그날의 바람은 지금도 이 땅을 감싸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숨결이 밀려오는 시간, 서울의 하늘 아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광장을 가득 메웠던 태극기들은 이제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갔지만 그 깃발에 담긴 의지와 존엄은 여전히 서로의 눈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엄마가 미소 지으며 걷고 있었고 노부부는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궁궐의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민주주의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나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써내려가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완성된 결론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늘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속에서 저는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단지 역사로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서. 고요한 골목에 흐르는 한숨 소리까지도, 봄비에 젖은 벚꽃이 하나까지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문장이 되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나라가 왜 아름다운지를.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족함을 함께 끌어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나아감 속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어요. 이 땅을 아끼고 서로를 위로하며 진실을 찾고 정의를 지키려는 조용한 사랑이요. 이제 저는 돌아가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서울의 봄이 살아있을 거예요. 경복궁의 고요한 밤, 비원의 돌담을 타고 흐르던 바람, 그 속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의 눈빛. 그 모든 기억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진짜 민주주의는 결국 사람이라는 거요.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작고 조용한 목소리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시작된다는 거요. 다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번엔 더욱 부드럽고 깊게.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바람은 곧 꽃이 되고 그 꽃은 다시 사랑이 되어 다음 세대의 손에 들려질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묻겠죠.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다.